언제나 그렇지만은 우리 박정순 교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또 항상 큰 가르침 주시고 다음에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 방향도 일러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그 옛날 고사성어에는 우문현답이라 이랬는데 저는 현문우답이라 제가 워낙 철학 비제하여 그래서 이걸로 들으니까 잘 들려. 이 스피커. 예, 양해해 주시고요.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이항구 교수님께서 과거에 얼마 전까지 인공지능 의사한테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판사한테 재판을 받았으면은 하는 그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들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정례 모임에 가가지고 한 1,300명 정도 의사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만은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의사한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공지능 의사가 아니라. 네. 예. 그런데 이제 변호사 협회 가가지고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많이 불려다니는데 변호사 협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 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공지능 변호사한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제 이제 연구 주제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의사들의 판단은 당연히 사람한테 간다 기술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왜 인공지능 판사들 재판 관련된 변호사들은 자기는 사람 판사한테보다는 인공지능 판사한테 간다. 그렇게 했을까? 제가 이제 팔로우를 못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재판을 할 때 우리 박선수님 지금 너무 귀를 쫑긋하게 듣고 계셔가지고 긴장이 됩니다만은 소위 이제 이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아비추리니스, 자의성, 임의성.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지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착하게 잘하던 판사도 이렇게 상피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요런 잘 걸렸다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딱 하는 판사를 제척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또 이제 판사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법률가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의사들은 의사들이 가령 예를 들면 환자로 왔는데 이놈 나하고 사이 안 좋다고 막 아프게 찔러보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직업적인 차이가 일단 제가 한번 그렇게 roughly 했던 설문조사라고 할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박정수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옵티마이제이션하고 관련해가지고 통제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학하는 분들 특히 이제 과거에 전통적 윤리를 하셨던 분들 칸트적인 윤리를 하셨던 분들 제가 이렇게 하면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탑다운적인 어떤 접근 방식을 취했던 분들은 이 윤리 원칙이 우리 삶의 혹은 윤리 원칙 혹은 법률이 우리 삶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규제적 이념으로서 작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긍정적이고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높은 척도의 윤리적 표준을 요구하는 것이고 일상인들한테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선생님들 다 이렇게 왜 그 인문 대중 강연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많은 대중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만났을 때 윤리란 이야기, 법률 이야기 들었을 때 일단 거북하다, 부담스럽다 이게 너무 되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 하시는 기술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뭐 공학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했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법률, 윤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 상당수는 또 우리를 번거롭게 한다. 귀찮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이 윤리학자나 혹은 법률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을 언제나 교육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윤리적인 어떤 담론의 한 주체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의 윤리를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웬만하면은 통제, 규제 이런 표현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윤리 법칙이 가지고 있는 규제적 성격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 뭐라고 그럴까 이 거버넌스 담론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통제라는 말을 먼저 끄집어내는 순간, 통제라는 말을 끄집어내는 순간 뭐랄까 이 거버넌스가 정말 힘들다. 오히려 윤리에 대한 거부감들, 특히 이제 뭐 저보다 선배 선생님들이시니까 왜 선생님들 왜 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 국민윤리 시간에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받았던 그것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제 통제라는 말은 제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최적화된 통제다. 이 말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함축적 의미는 결코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긴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극대화 뭐 여러 가지가 쓸 수 있는데 최적화 저는 이렇게 최적화라는 표현의 의미를 공자님의 시중이다 그런 의미로 저는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맹자에서 보면은 유하해하고 몇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임지성냐라 뭐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직책이 오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왕이 착하든 나쁘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미간 말찍이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원칙주의자들이죠. 그죠? 근데 비해서 그래서 그럼 공자는 뭐를 했냐? 집대성이고 시중이다. 그러니까 최적화의 개념은 어떤 하나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하고의 끊임없이 교유 작업이고 이것을 갖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적화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롤즈적인 각도에서 맥락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롤즈의 반성적 평형 개념을 저는 최적화라는 개념으로 바꿔 쓰고 박준수 선생님 제 발표 들으면서 반성적 평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또 갖다가요 엎어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 충분히 하셨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반성적 평형의 방법 근데 이 반성적 평형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가장 시민들과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러면은 그분들도 최적화라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서로 공감이 반성적 평형도 있지만 예. 그 중첩적 합의 그게 더 맞지 않겠나? 중첩적 합의? 그건 1번 조금 아까 그 예, 결론에서 예. 나온 거 1번은 중첩적 예. 합의가 맞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테크니컬 term으로서 윤리학 전공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특히 롤지안 공동체 안에서 테크니컬 term으로서는 반성적 평형이라는 말, 오버래핑 컨센서스라는 말이 굉장히 권위도 있고 적절한데 이것이 시민사회 속에 들어가면서 또 엔지니어들하고의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테크니컬 term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벽들이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하고의 보다도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들이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박정선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그 수많은 그 엔지니어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용어로서의 어떤 적절성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오히려 이게 낫다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런 그 굉장히 이것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뭐 프로그램이 뭐다, 소프트웨어가 뭐다, 알고리즘이 뭐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사실 용법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technically defined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내용들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막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하는 그 모임에 가보면은요 연세드신 분들이 뭔가 하면은 사실은 내가 인공지능을 했다. 그때는 인공지능이는 말을 안 썼다. 그죠? 그러니까 뭐 디지털 인문학 하시는 분들 지금 와가지고 그분들도 인공지능 인문학이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자기 그때부터 인공지능 인문학 했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시대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용어가 더 선호되는가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용어적인 거에 이렇게 너무 얽매이면은 오히려 그 시대적인 부분들을 따라잡는 데는 조금 그렇지 않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 이제 저는 이제 롤즈적 맥락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칸티안적인 맥락이 될 텐데 그 롤즈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엑상대 윤리와 엑스포스트 윤리 그 이제 엑상대는 우리가 이제 사전 초기 조건을 가장 좋게 일단 만들어 놓고 가능하면 개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출발선상을 가장 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개인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엑스포스트 윤리, 이제 공리주의적인 윤리, 결과주의적 윤리자들은 뭐 출발점에 일단은 그냥 하자. 그래 놓고 나중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좀 그 미티게이팅 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칸티안적인, 롤지안적인 뭐 롤지안 칸티안 혹은 칸티안 롤지안으로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 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여기는 결과주의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왜 그런가 하면 과정에 우리가 끼어들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데이터 마이닝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데이터 마이닝 하는 과정에서도요 이 데이터 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롤즈가 얘기할 때 야 우리가 무지의 베일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없는 걸로 치자 이랬는데 데이터 마이닝을 지금 데이터 마이닝이 알바 중에 최고 알바입니다. 지금 뭐 심지어는 가정주부들도 데이터 마이닝 하고 있습니다. 뭘 해가지고 점만 찍고 자기가 데이터 마이닝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가서 뭘 받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서 결과주의적인 방식으로만 자꾸만 흘러가는 이 인공지능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결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윤리의 핵심을 훼손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완화시켜 볼까 이게 제 그 큰 고민이고요. 그 다음엔 이제 내부 고발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유 선생님께서 진짜 제 논문을 너무 꼼꼼히 읽어주셔서 진짜 고마운데요. 내부 고발이 뭐 한계는 명확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IT 생태계를 보면은 평생 직장 개념 사라진 지 오래됐고 끊임없이 직장을 옮깁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여기서 일하던 사람 그래서 제가 좀 회사가 좀 만만찮아 그래서 다른 쪽에 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또 여기 와 있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들 누리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누리미디어 이쪽의 사람들 제가 한국사람들 사무총장 할 때 거기 있던 사람
누리미디어가 뭐가 어긋나가지고 다른 쪽하고 계약하려고 하니까 누리미디어 일하는 사람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통해 가지고 직장 안에서 건강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내부 고발로 이어지는가 안 이어지는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직장 안에서 혹은 어떤 조직 안에서 상하 혹은 동료 간에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음으로써 조직적인 비윤리가 이렇게 은폐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IT 생태계는 제가 이제 내부 고발이라는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지금새 굉장히 그 많은 이직,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택근무와 같은 이런 가능성들이 열림으로써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윤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이제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제 전문직 윤리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전문직 윤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의도적으로 나쁜 짓 하려고 덤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법률적으로 처벌하면 되지만은 그런 어떤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든지 하기 위해서 전문직 윤리의 역할은 더욱더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그 지금서 이제 이 전문직 윤리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도덕적 인공지능 행위자, Artificial Moral Agent, 인공지능 도덕 행위자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인공지능에다가 도덕적 등목을 장착시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한 7, 8년 전에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주로 맥킨타이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덕윤리를 갖다가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좀 들여다볼 게 없다. 이건 좀 아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요. Artificial Moral Agent MAA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공학적 배경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도덕적 등목들을 안에다가 장착하는 연구를 하는 분들이 꽤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이 연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을 반쯤 썼다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이제 그 맥킨타이어 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자기네들이 덕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에다가 덮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런 미국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쉽게 제가 공격할 수 있고 굉장히 쉽게 좀 뭐라 그럴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2, 3년에 이 인공지능 전문가들 처음에 공학적 배경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이 MAA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이 도덕적 덕목 개념들을 자꾸 끌고 들어오는데 이분들의 결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일단 답변을 일단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른 교수님들 하십니다. 네, 네.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아까 이양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해서 마치 인공지능이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판사나 의사나 뭐를 할 때는 여러 개가 저는 경쟁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일한 문제를 놓고 여러 개의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회사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들 사이에 경쟁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기준이 윤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정확한 판단이든. 그래서 인공지능들 사이의 경쟁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선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견 바이어스라 표현을 썼는데 통계적으로 봐서 인간의 바이어스도 엄청나거든요. 인공지능의 바이어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바이어스 중에 어느 것이 적을까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마치 인간이 하나 표가 있고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두 개 경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양쪽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줄여가는 작업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이제 저는 최적화가 아닌가. 그리고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정적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동적 개념이고 유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최종적이 아니고 뭐든 잠정적인 합의? 뭐 이런적 성격이 아니겠는가. 그 최적화 개념이. 뭐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뭐 우리가 이게 탑다운하는 도덕주의자들의 입장을 보면 뭐 명확하게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 철학자나 아니면 철학자들이 거기에서 경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또 반응을 그 부정적으로 하더라고. 철학자들은 경찰 역할 좀 하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는 근데 안 맥힌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철학자들이 뭐 하나님처럼 경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해오는 건 좋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기르지도 않고 현실에 맥히지도 않고 현실을 바꾸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정 교수님의 입장에 좀 찬성을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 편견을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편견은 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편견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순간 그걸 거부할 거니까. 그래서 그 편견을 크게 좀 염려할 바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좀 황당한 거겠죠. 공적 영역에서. 그 설명도 안 하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아직은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은행 직원이 설명을 해줄 수 없는 경우죠. 그게 인공지능에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행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난감한 것 같은 기분이 저는 듭니다. 오늘 정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인공지능들 간의 경쟁을 통한 발전. 맞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진척되고, 아까 제가 이제 콤파스 알고리즘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뉴욕주에서 할 때 콤파스 말고도 다른 데서 경쟁 입찰을 하죠.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전 시뮬레이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전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하고 사전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아주 데이터들도 잘 정제된 것들, 제한된 것들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놈한테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는 그때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막 몇 개씩 돌려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독점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사유화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콤파스라는 알고리즘도 당연히 개인 회사 건데 이것이 사람의 인신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 그 영역으로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의
바이어스, 인공지능의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인공지능한테 나타나는 바이어스 중에 상당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가 다시 그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다시 리프로듀싱 하는 거죠. 리프로듀싱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하니까 저 사람이 어쩌면은 바이어스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다. 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 소리 하지. 지가 뭐 남자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지가 여자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주목하고 그 부분에 이제 긴장돼 가지고 듣죠. 근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기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마치 객관적성에 대한 의심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문제의식을 인공지능이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 약화시켜버리는 그 위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냥 지금까지 나온 예를 들어 가지고 홍길동전, 춘향전 이 두 가지 정도 텍스트를 갖다가 인공지능한테 충분히 훈련시켜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말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은 아주 젠더 인지가 없는 놈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적서의 차별이라든지, 남녀, 진짜 그러니까 이 편향과 관련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같았으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지금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시대의 변화가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거 끊임없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최적화를 해보고 그나마 줄여보고 그다음 또 나오면 또 줄여보고 이 과정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동적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막 영원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윤리학 공부하면서 롤적 공부하고 하면서 최근에 제가 조나단 하이트한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요즘 도덕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 리버럴들이 너무 페어니스에 꽂혀가지고 있다. 당신들한테 이 수수성 혹은 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에 대한 도덕 인식이 도덕적 감각 자체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제가 많이 충격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 일단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